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신한금투자에서 리서치 센터고요. 그 크레딧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우선 사실은 제가 저 멘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회자께서 멘트를 하셔갖고요. 그 기지개피라는 말씀을 3시간 연강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고 재미있으실 수도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기지개라는 말을 처음에 쓰려고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지개라는 게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피로를 완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깐 결린 건 해소해주고 있죠. 지금 저는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신용시장, 크레딧 시장이 놓여질 위치일 것 같아요. 일부 주식시장에서는 정상으로 다가왔다. 심지어는 무디스에서는 어제 그런 보고서도 나왔죠.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라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신용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서 가장 느린 시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크레딧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하반기에 시장이 놓여있을 위치가 저는 정상과 비정상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신 바와 같고요. 총 3개 주제 정도를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앞선 3명의 연사분들께서 자세히 설명도 드려주셨고 그리고 인사이트도 많이 주셨는데요. 제 나름의 해석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죠. 산업들의 신용도 변화, 즉 신용평가의 측면에서 현재 산업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신용평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달 시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 조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반기 크레딧 시장의 플로우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쭉 플로우 차트로 정리해 본 거예요. 우선 과거 3개월을 복귀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을 전망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시계를 한 3개월 전으로 돌려볼게요. 3월 중반이었죠. 갑자기 증권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단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고요. 그 외에 전방위적인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신용위험의 회복 단계와 똑같이 항상 정책은 나오기 시작하죠. 정책은 나왔습니다. 물론 유동성 공비 하는 이나 이런 정부에서 하는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신용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죠. 2007년부터 9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쏟아냈던 모든 정책들을 지난 3개월 동안 다 쏟아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화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초우량 물들, 초단기물부터 시장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초우량의 장기물까지도 온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2주 동안에는 우리가 크레딧 시장의 몸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AA급들 특히나 회사채, 캐피탈채들의 개선도 목도되고 있는 사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에 세미나를 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려요. 제가 포인트로 점수가 아니라 이제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AA급들이 개선되는 시점을 6번이다라고 보면 지금 한 5.9 정도 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건 아까 김필규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량물들, 즉 싱글A급 이하의 업체들의 개선은 언제쯤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신용은 항상 느립니다. 그러나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신용시장은 민평사들, 민간 채평사들에 의해서 가격이 송출되다 보니까 이들의 왜곡 현상들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싱글A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쪽 시장에서 한 15년 있었는데
가끔은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을 소개하죠. 그러면 딱 제가 앞에 서면 무슨 산업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로 대학생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 애널리스트 하면 저는 운송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반도체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크레딧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용시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든가 아까 오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크레딧쟁이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희 같은 신용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이클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모건 계열들,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쪽에서 계속 분기별로 팔로우 파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기업들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지표는 상당히 간단해요. X축에는 기업들의 그로스를 놓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매출 그로스. Y축에는 저희가 주로 보는 지표죠. 레버리지, 즉 뎁투 에비타나 아니면 에비타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기업들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가지 분면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리커버리 국면부터 확인을 해보면 리커버리는 크레딧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국면이에요. 그로스는 나오면서 레버리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 그러다가 기업들은 상당히 욕심을 부리면서 레버리지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익스펜션 구간일 거고요. 익스펜션은 통상 에코리 쪽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국면이죠. 그러다가 최근과 같이 또는 12년 전과 같이 갑자기 그로스는 빠집니다.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경기 위축을 경험하죠. 다운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레버리지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리페어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패턴들을 크레딧 상황에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연간 전망에서도 시장 참여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업체들의 현황을 보면 미국은 작년 말짠에 익스펜션의 후반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즉 레버리지와 그로스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라는 거고요. 이걸 1분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미 다운턴의 초반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는 조금 더 심하죠.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 이미 다운턴 초반 국면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경고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다운턴의 한 중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대로 사이클이 굴러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첫 번째 주제, 그러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플로우 차트에서 3번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3월 중반 그리고 후반쯤에 시장은 소위 박살이 났죠. 주식시장은 거의 30-40%씩 쏟아내지고 있었고 패닉 셀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신 것처럼 대면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건 소비가 주겠네. 가계 소비 위축을 예상하죠. 그러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캐시플로우는 악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12년 전에 경험했던 금융위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크라이시스 또는 아니면 크레딧 리스크가 발발되고 있다, 신용위험이 발발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정말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시장에 계속 있어 봤다시피 사실 3년, 짧으면 2년에 한 번씩 신용위험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용위험이 크라이시스로 넘어가는지 아닌지는 그 이의 주변 환경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번엔 왠지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가면서 소위 얘기하는 크라이시스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공포 심리가 훨씬 더 컸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랑 각국의 통화 당국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 4월 동안에 그렇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다시피 당시에는 1년 반 동안 고민해서 쏟아냈던 모든 정책들을 딱 2달 만에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 튜닝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의 과감성, 신속성들은 상당히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경로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의 걱정은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당시에 실물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에 크라이시스를 경험했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일부 서브프라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발발됐었던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게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를 위축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엔 경로가 달라요. 그렇죠? 실물 경제부터 위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까까지 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경로 2번인데요. 우리가 주가나 금리 이런 건 매일매일 봅니다. 그게 팔로우업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왔던 대체 자산들. 대체 자산들은 실물과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자산들이죠. 또 하나는 유동화 상품 또는 파생 상품들, 우리가 매일매일 팔로우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혹여나 금융 시스템을 직접 붕괴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 남아 있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은 지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나왔어요. 표현했다시피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따져보면 물론 일부 조금씩 수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약 175조 정도가 됩니다. 3월 22일 날 발표됐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4월 22일 날 발표됐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정책들을 포함해 보면 175조라는 거고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미국보다는 낫다라고 하는데 미국하고 직접 비교하기엔 조금 작은 나라죠. 이 정도의 규모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간접금융시장에서 이야기했던 뭐 소상공인의 지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상당히 미미하고요. 직접 금융시장에 손을 댄 뭐 예를 들어 채권펀드라든가 단기자금시장 지원 또는 PCBO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저신용 매입기구,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정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특히 두 번째 써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하느니 직접 시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5월부터 크레딧 시장이 급격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의 효과가 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증권사들이 원흉이었죠. 뭐 저도 몸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증권사들의 단기 자금들이 위축됐었는데 그 단기 자금들의 그 여유를 불어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는 7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끝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유동성 확대 전략이었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도 뭐 빠르면 LCR 같은 경우엔 은행들의 LCR은 올해 9월 달에 끝나고요. 뭐 길면 예대율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적용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일부분마다 계속해서 영향들, 즉 플럭추에이션은 계속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없던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신용을 정부가 제공해 준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급격하게 개선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신용위험의 회복 단계가 똑같습니다. 먼저 CP 3개월물 같은 경우, 특히나 A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2%까지 찍었다가 지금 1.01%까지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유동성도 상당히 공급됐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 심리의 개선을 북돋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딧의 초우량물들, 초단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은행채 1년물이나 카드채 1년물 같은 경우엔 물론 제가 자료 발송한 게 저번 주여서 저번 주보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각각 17bp 그리고 카드채는 54bp 정도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6번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크레딧 시장의 몸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WA급 회사채와 캐피탈 이들의 1, 2, 3년물들의 플로우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3년물이 지표입니다만 1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엔 이미 5월 초 중반부터 개선이 되고 있었고요. 시장의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표현하는 캐피탈채 같은 경우 이미 3년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책, 물론 시장에 사라진 신용을 제공한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정말 큰 효과를 내고 있을까? 실례로 채권펀드는 20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캐피탈콜로 나가 있는 3조도 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책이 실제 금융에 들어온 건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정책을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3월 달에 발표됐던 채권펀드는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더블A급 이상, 아까 김필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량물들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미스가 나는 것들은 채권펀드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있다기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PCBO는 싱글A급 회사채, 올해 돌아오는 만기물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달에 발표됐었던 저신용 매입기구 SPB 같은 경우에는 싱글 A급과 트리플 B급 또는 CP의 A3물까지도 다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이게 10조 세팅됐지만 20조까지 증액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봐야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리플 B급 이상 아니냐. 생각해보면 미국이 내고 있는 PMCCF라든가 SMCCF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하이힐드 시장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7.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오른쪽 보시면 파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발행 잔액 기준으로 트리플 B급, 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중은 95%입니다. 거의 다라는 거고요. 단기로 내려가 볼까요? CP는 더합니다. CP는 99.8%가 A3 이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둘을 접목시켜 보면 우리나라에 쫙 깔려있는 크레딧물들 중에 거의 다를 정부 유관기관들이 사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크레딧이 개선되지 않을 수 없는 정책 방향이라는 거고, 시장은 이를 인지하고 빠른 속도로 개선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 같은 사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크레딧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 몇몇 분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수준들, 이러한 것들이 뭔가 부정적인 이슈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위 한계 기업의 양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2007년부터 9년 위기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 한계 기업이라는 것들을 그 3, 4년 있다가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요. 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썰물일 때야 누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 있다. 지금은 썰물인데 계속 바닷물을 넣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분히 CA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들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계 기업의 비중입니다. 한계 기업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2013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처음 소개가 됐어요. 이자 부상 비율 1배 미만인 상황이 3년 유지되는 업체를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2년 연속 유지되는 업체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의 현황들을 볼까요? 물론 2017년 이후부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는 한계 기업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과 같은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내 한계 기업의 비중은 절반 가까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의 2년 연속 유지되는 업체들의 비중조차도 17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료가 나오는 올해 후반쯤이 되면 아마 이만큼 올라와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들 한계 기업들이 금융의 유연화 방안들 덕분에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2, 3년 동안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추후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속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시장 참여자들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이들이 망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출이 나가 있던가 아니면 이들의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들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부터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어떤 신용도 변화입니다.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산업의 전체적인 GVC라든가 이런 변화들을 잘 짚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략을 하고요. 충분히 신용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신용등급의 평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창밖에서 바라보는 방법은 소위 업다운 레이시오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하향 개수 대비해서 상향 개수를 나눠준 거죠. 이게 한 배가 정상적인 상황이고 한 배 언더일 경우에는 하향을 하고 있구나, 3배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향 추세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처음 한 배를 넘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최근 한 주 동안 한 3개 업체 정도의 등급 상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을 감안해도 2019년도에 0.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0.25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은 꼭지점인데요. 이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5대 취약 업종들을 선정하고 있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사태라든가 한진해운, 현대상선 또는 기타 등등의 수주산업들의 문제가 발발되고 있었던 시기였죠. 이때 0.2배였습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신용등급의 평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선 그 상반기 정기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시험평가사들은. 정기평가에 대한 정의도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기평가는 회사채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CP는 2번 하고요. 그죠? 그리고 회사채 정평의 정의는 전년도 옹기재무지표를 가지고 1분기를 활용해서 정기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난 뭐 아직 정평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까지의 모습들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업종들이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아니라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유통, 정유, 호텔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등급 전망의 하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2분기 정도의 실적이 코로나19를 거의 다 반영한 실적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1분기조차도 YY로 상장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25.9% 정도 감익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에코리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2분기의 컨센서스가 21.5% 정도 감익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시용평가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용등급의 전망은 하향됐지만 시용등급의 실질적인 하향은 올해 하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제목에도 써 있습니다만 아직 떨어지지 않은 시용등급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신 건 물론 뭐 저희 같은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상장사 중에 발행사들을 픽업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센서스를 주로 팔로우업을 하는데요. 왼쪽 보시면 업종별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구분해 보니까 2월달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기에 시장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대비 6월 초 그러니까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악영향들을 반영하고 있었을 때 각 산업별로의 컨센서스 변화입니다. 보면 어마어마하죠. 전체적으로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5%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정도 EBITDA 날아간다라는 정도로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 뚜렷해요. 뭐 호텔, 정유, 운송,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실질적인 1분기 실적들을 팔로우업 해보면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거 오른쪽 그래프예요. 상장사들의 컨센서스 변화에 계속 데일리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발행사만 픽업해서 봤더니 그 컨센서스의 하락 수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시용평가를 받는 업체들의 2분기, 3분기 실적은 상장사들의 컨센서스 하락, 아까 지적했던 2분기 21.5%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에 있을 시용평가, 수시평가에서는 분명히 강등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신용도 변화들을 어떤 형식으로 미칠지를 이제 뭐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건 아까 GVC랑 본부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냥 그 증권사의 리서치로서
브로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어 넣는 걸 좋아해서요. 주로 이제 생존,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들, 그리고 꿈과 희망, 그러니까 주로 효율적이고 성장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쪽으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비 쪽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생각해왔던 오프라인이나 대면 또는 공유 가장 많이 했었던 공연, 여행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이나 비대면, 이젠 소유, OTT, 건강 이런 쪽으로 관심이 훨씬 더 시프트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소비와 투자를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제 5G라든가 AI 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산업에 대한 캐펙스 투자보다는 이런 쪽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산업을 주도할 것 같은 쪽에 투자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산업은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용시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있는 발행 업체들의 업종들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2019년 말장과 2006년 말장을 비교해 봤더니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업종들의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9년도의 변화는 상위 10대 업종들 중에서 IT, 통신 이런 업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중후장대한 산업들입니다. 즉 이쪽의 산업의 캐펙스나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크레딧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야 하겠죠. 신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4, 5년 동안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순수하게 신용등급의 아웃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크레딧 아웃룩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 아웃룩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산업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디스플레이나 유통 원래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업종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변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용도가 변할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건 호텔, 정유, 화학, 그리고 자동차, 항운 이런 업종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이는 산업 쪽에서 바라보는 아웃룩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한번 합쳐봤어요. 합쳐보니까 우선 말씀드렸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유화학, 자동차, 아니면 항공운항 또는 영화관 산업, 미디어 중에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신용의 의견이나 아니면 산업의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둡다라는 쪽으로 계속 어나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들에 대한 실적들이 2분기, 3분기 때 부정적인 실적으로 나와버리면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의 방향성은 부정적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한 5페이지 정도는 아마 김일규 박사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만 드려보면 전체 산업군들의 매출 그로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크레딧 사이클을 보는 주요 지표, 그러니까 성장 자체는 이미 좀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모든 업종들 공이. 그리고 수익성은 그나마 다행인 건데, 에비타 마진으로 주로 저희는 보죠. 신용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에비타 마진은 크게 꺾이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돈은 벌고 있어요. 다만 매출, 세일즈의 그로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2는 당연히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표는 크게 큰 카테고리 두 개입니다. 커버리지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있어요. 레버리지 비율은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과 차익금 의존도고요. 커버리지 비율은 뎁트 에비타랑 뒤에서 보시면 에비타 이자 부상 비율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은 사실 부채 비율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 신용평가에서는. 왜냐하면 자본성 부채들이 너무 많아져서 왜곡을 시킨다라는 측면 때문에 주로 이제 차익금 의존도를 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까지 LTM, 그러니까 과거 4개 분기를 합산해서 비교해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익금에 대한 부담들, 자산 대비 부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 제일 아름다운 지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뎁트 에비타도 보시더라도
이건 스톡과 플로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왜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LTN 기준으로 모든 산업군들이 다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EBITDA 이자 보상 비율이나 단기 대응 능력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해요. LPR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둘 다 단기를 보는 지표인데요. 단기에 갑자기 어떤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지금 바로 파악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1분기 실적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보셨던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 부정적인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오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5분만 더 쓸게요. 우선 크레딧 스프레드, 아무래도 이건 마지막에 이제 조달 시장 측면에서 또는 시장 투자하시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전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우선 크레딧 스프레드가 사실 시장을 제일 잘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했고요. 일반적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제 전망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 금융위기 같은 크라이시스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는 주로 보는 게 이제 일드 레이시오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금리 대비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의 밸류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크레딧 스프레드 절대값보다는 과거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극단값에 갔을 때 현재 금리로 환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 일드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과거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이제 금융위기 수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평균 수준, 즉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평균 스프레드와 평균 일드 레이시오를 가지고 지금의 현재 금리, 즉 1% 언더의 금리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환산해본 게 지금 오른쪽에 테이블에 보시는 거고요. 보시면 회사채 AA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75.1bp, 숫자는 잠깐 기억해 두세요. 캐피탈은 85.4bp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회사채는 77.5bp고요. 캐피탈은 85.8bp입니다. 네, 제가 추정한 수준에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위기는 지금의 시장 가격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물론 캐피탈은 92 찍고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조차도 저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사람들의 위험을 너무 많이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시장에 이야기를 하면 반대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혹자는 금융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을 내셔서 그러면 전공법으로 그때 업체들과 지금의 업체들의 신용 상황들을 비교해봤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뎁트 에비타랑 에비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2007년, 8년, 9년도에 당시 발행 업체들의 뎁트 에비타를 비교해 가지고 왔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 19년, 20년 컨센서스까지 해서 지금의 업체들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보니 우선 뎁트 에비타는 회색 그래프로 잘 안 그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뎁트 에비타는 지금이 조금 열리한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아까 김희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8년과 19년도에는 역대 최대의 회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순발행만 22조를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발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뎁트 에비타의 산식을 생각해 보시면 분자에는 뎁이 있고요. 차입금이 있고 분모에는 에비타가 있습니다. 에비타가 안 좋아졌다는 기보다는 분자에 있는 뎁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이 열이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단기적인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비타 이자 보상 비율은 지금이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업종들, 즉 신용의 위기를 발발시켰던 원흉들, 그리고 지금 원흉이 될 것 같은 업종들 3개씩 픽업해서 이들의 뎁트 에비타나 에비타 이자 보상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회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는 건설조선해운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유유통호텔입니다. 이들 업종들의 신용등급에서도 함의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표를 확인해 보면 지금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물론 여기에는 없고 제가 이제 워드 자료로 올린 거에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 그때 당시에는 펌프질 해줄 수 있는 금융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FSB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규제를 하도 난리해서 지금은 금융권들이 그나마 그때 대비해서 탄탄하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펌프질 해줄 수 있는 체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때의 위기랑 지금의 위기가 같을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저는 지금이 훨씬 버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신용위험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과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레드는 빠지겠죠.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요? 저는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반기에 위치할 수 있는 크레딧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 정상과 비정상 사이일 겁니다. 물론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업들의 실적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전공법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한계분기 에비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현금 흐름 자체는 사라졌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연초나 작년 말 정도의 크레딧 스프레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스프레드가 축소돼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상과 비정상 사이, 즉 정상적인 구간이었던 2013년도부터 19년까지의 피크달, 그걸 픽업해 보니까 2016년 초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대우조선해양 사태, 한진해운 파산, 현대상선 악화, 캐피탈 쪽에서 BNK 캐피탈, 한일월드 사태,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을 때 반영하고 있었던 스프레드, 그게 회사채 기준으로 58bp 정도가 되고요. 캐피탈은 77bp 정도, 즉 지금으로부터 한 10bp 정도는 충분히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하반기에 스프레드 패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산정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얼추 맞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플로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자체가 아까 기지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피로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급격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조심조심하자라는 것. 두 번째, 시장 참여자라면 사실 발행사라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시장 좋아진다라는 일부 아이비들의 얘기들 때문에 막 발행한다기보단 점진적으로 발행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멀티에셋 전략부 김상훈